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가고시마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태풍 이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극한호우에 이어 찜통더위까지 올여름 대한민국은 이상기후로 인해 말 그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불청객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6호 태풍 카눈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이동 경로를 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9일 밤 9시쯤 서귀포 동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요. 10일 오전 9시쯤에는 경남 통영 북서쪽 약 40km 부근까지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오후에는 충청권을 지나 북상할 예정인데요. 이후 태풍 중심부는 수도권을 통과한 뒤 11일 밤 북한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 전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15m 이상 바람이 부는 강풍 반경에 포함되는 만큼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데요. 초속 15m 바람은 간판이 떨어지고 기왓장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색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경남 남해안에 가까이 왔을 때에도 태풍의 강도는 강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위력입니다. 비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 100에서 20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특보는 9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10일 오후까지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태풍 한반도를 관통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경로와 강도는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육 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8일부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는데요. 같은 날 인천시는 10개 군구와 함께 태풍 카눈 대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태풍의 이동 경로와 기상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천시는 공사장 타워 크레인이나 5개 광고물처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하천변 산책로와 해수욕장, 반지하 주택 같은 상습 침수 지역도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거리 맨홀과 전기 시설물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마다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도심에서는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침수, 맨홀 뚜껑 탈락과 가로수 정비 중 감전 등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당시 도심은 길을 오가는 일조차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지자체와 방재당국이 취약지역 위주로 맨홀 추락 방지 시설과 역류 차단 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맨홀이 있는 도로를 피해야 합니다. 물에 잠겨 안 보이는 맨홀에 빠질 수 있고 하수 역류와 수압 등으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물을 피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른 길을 지나갈 때 주위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변압기가 보인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체가 젖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태풍에 의해서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전기 시설물 주의는 멀리 피해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택이나 상가 등 지하 공간에서는 물이 차오르기 전에 몸부터 나와야 합니다. 폭우로 범람할 수 있는 하천 주변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폭우로 집이 침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물이 실내에 들어차기 전에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가전제품들은 고무장갑이나 마른 천을 사용해 플러그를 뽑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을 떠나 인천에 머물고 있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인천에 머물고 있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인천 지하철 1, 2호선과 준공영제 시내버스 186개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잼버리 대회 참가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를 소지하거나 스카우트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9일 기준 인천에 체류하고 있는 잼버리 대원은 영국과 벨기에, 이탈리아를 포함한 38개국 소속 단원 4천여 명입니다. 인천시와 지역의 8개 병원이 협력해 잼버리 참가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11곳에 현장 진료소를 꾸렸습니다. 각 병원은 현장 진료소에 의료진을 파견해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데요.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야간 시간대 보건 인력을 파견해 상비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숙소 주변에 방역 물품을 배치해 코로나19 감염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섬 여행하면 남해 먼 바다를 떠올리기 쉽지만 수도권에서 가까운 서해에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들이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제도는 대부도와 영흥도를 잇는 인천의 섬입니다.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지만 섬만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풍경도 일품이지만 선제도가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선제도 앞마당에 솟은 작은 섬 하나. 섬 속의 섬 목섬입니다. 주변에는 기이한 모양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목섬으로 가기 위해 누군가 잘 닦아놓은 길 같지만 바다를 두 쪽으로 가른 길은 밀물이 되면 홀연히 사라집니다. 하루 2번 바다가 허락한 시간에만 열리는 길입니다. 선제도에서 목섬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닷물이 빠진 양옆은 갯벌이지만 제가 서 있는 이 목섬으로 가는 1km 남짓 길은 새하얀 모래사장인데요. 이 아름다운 비경에 CNN도 이 선제도 목섬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았습니다. 느린 걸음으로도 20분이면 목섬에 닿습니다. 섬에 도착하면 햇볕에 몸을 말리던 바위와 조개 껍질들이 먼저 여행객을 반기고 무인도 야생화들도 이때다 싶어 자태를 뽐냅니다. 섬을 반바퀴 돌아 바다까지 이어진 모래길은 수평선으로 사라져 또 하나의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그 길이 바닷물에 잠겼다가 그 바닷물이 다 없어지면은 길이 나타나는 곳인데 거기가 목섬이랑 저희 땅이랑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보니까 바다 냄새도 좋고 저 직접 저쪽에서 저쪽까지 갔다 오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서울에서 되게 가깝고 편안하게 왔는데 아름답네요. 백사장까지는 아니지만 조개 모래가 있어서 되게 편안하게 가는 것 같아요. 선제도 앞바다의 비밀을 간직한 섬 하나. 섬 여행객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지난달 부천에는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와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생겼습니다. 해당 조례가 어떤 내용들 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부천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광내경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내경입니다. 예, 먼저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그 부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그 장애인 여성이 피해를 받고 어떤 보호 조치나 어떤 그 예방 또는 보호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서로들 여성정책과나 또는 장애인 복지과에서 서로 각자의 업무인지 아닌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그리고 또 특히나 외부에 있는 유관기관들, 경찰서나 소방당국이나 어떤 그 유관기관들하고 연계가 안 되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도 처리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려움을 피해나 학대 등등의 어려움에 대한 처한 그 상황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그 인권에 관한 보호와 예방과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유관기관 연계까지 이 총괄적인 모든 체계를 꼭 갖춰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례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례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 조례는요, 일단 시장의 책무가 가장 중요한데, 시장이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분명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또 조례가 가장 중요했던 그 당시에 어려운 때 상황에서 수사나 의료나 그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무 담당자들의 실무 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실무 협의회가 가동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도 그간의 경찰서에서 하거나 아니면 부천시하고서 단독으로 하던 것을 부천시와 경찰서가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그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그 인식을 분명히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 교육 활동을 마련하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네,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럼 어떤 변화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들은 인지나 신체 능력 등의 한계로 인해서 범죄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대응이나 신고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발굴해서 그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그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와 경찰,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합동 단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등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는 조치가 항상 필요한 것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에서 제일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경찰서와 우리 부천시가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한 발자국 나왔다는 게 긍정적인 역할이고요. 실제로 예방의 초점에 맞춰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부천시가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광내경 의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천만도시 인천 프로젝트의 전략 가운데 하나인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립 사업이 본 궤도에 오릅니다. 인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재외동포 웰컴센터는 재외동포를 위해 관광이나 의료, 교육과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재외동포 웰컴센터 개소를 목표로 9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는데요.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웰컴센터 운영 방안과 세부 컨텐츠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으로 곳곳에서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 계양 지역의 주요 거리에서도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계양경찰서는 자율방범대 시민경찰과 함께 8일 저녁 계양 문화의 거리 일대 2km 구간에서 대규모 순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자율방범대원 50여 명은 순찰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거짓 살인 예고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장기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50명 이상의 노동자가 부천 이동 노동자 쉼터를 찾고 있습니다. 부천 상동역 3번 출구 근처에 마련돼 있는 부천 이동 노동자 쉼터는 냉난방 시설과 휴게실 등이 마련돼 있는데요. 공간에서는 이동 노동자 휴식과 함께 배달 종사자 교육과 안전장비 지원, 세무, 노무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개관한 부천 이동 노동자 쉼터에는 현재까지 8,7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의 대표 공원인 인천대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인천시는 인천대공원 경관 개선을 위한 설계 공모를 추진해 지난 28일 최종 당선작을 결정했습니다. 당선된 설계안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인천대공원 진입 부분과 주변 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 친자연형 공원을 만드는 안인데요. 인천시는 이달 중에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